제대로 다시 하세요. 이게 청소예요? 축축한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70이 넘은 제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집어들었죠. 좀 더 깨끗하게 닦으라고요. 우리 애들이 여기서 생활하는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30년간 일궈온 이 집에서 말입니다. 허허. 그래, 실컷 해라.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어느 해 가을 서울가정법원. 저는 72살의 나이로 제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목은 배은망덕과 노인학대였죠. 어떻게 부모와 자식 사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며 평생 함께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2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삶이 주는 지혜입니다. 삶은 우리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을 가져다 줍니다. 이곳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봄밤이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죠. 30년째 살고 있는 57평 아파트 넓은 거실에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왔을까 싶어 인터폰을 보니 비에 젖은 아들 가족이 서 있더군요. 문을 열자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늦은 시간에. 그 말을 하자마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던 그 전세 사기를 우리 아들이 당했다니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IT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투자도 받고 직원도 뽑고. 하지만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투자금은 다 바닥났고 남은 건 빚뿐이에요. 그것도 제2금융권이라 이자가 감당이 안 돼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 전세 보증금으로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라졌어요. 전세 보증금 3억이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보증보험도 없고 우선순위도 밀려서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가 그 말을 듣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2달 전에 회사에서 잘렸어요. 10년 다닌 회사였는데 갑자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이 왜 그렇게 야위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지은이는 움푹 팬 볼로 우리를 바라봤고 준혁이는 계속 기침을 했죠. 한 달째 모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하루에 6만 원씩. 이제 그마저도 돈이 떨어졌어요. 그 순간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아내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있는 재료를 꺼내 밥을 차리기 시작했죠. 저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실패한 제 모습 보여드리기 싫었어요. 혼자 해결하려 했는데 점점 더 꼬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찾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친정은 시골이라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그때 준혁이가 기침하다가 토를 했습니다. 아내가 급히 수건을 가져와 닦으며 물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됐니? 병원은 다녀왔어? 보험이 끊겨서 못 갔어요. 그 대답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도 손주들이 고생하는 것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눴고 결국 아들 가족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지내자.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이다. 빈 방 3개가 있으니 하나는 너희 방, 나머지는 애들 방으로 쓰고 다시 일어설 때까지 여기서 지내라. 빈 방들을 정리하고 아들 가족의 짐을 들여놓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캐리어 몇 개가 전부였지만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 생활. 넓은 거실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57평 아파트가 갑자기 생기 있게 느껴졌죠. 노부부만 살기엔 너무 넓었던 집이 이제야 제대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40년간 지켜온 새벽 기상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새벽 5시 반 6명 가족의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면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미안해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집안의 일원으로 녹아들었습니다. 식사 후엔 설거지를 도왔고 주말엔 아이들과 함께 청소를 했어요. 가끔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괜찮다는 말 한마디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외출 전 인사를 하고 저녁이면 식탁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표정엔 예전의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낮에는 면접을 다니고 밤에는 이력서를 수정하며 다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혁이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지은이의 숙제를 봐주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자랐고 그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은 인생의 새로운 보상이었습니다. 한낮의 공원, 짧은 축구 경기, 자전거 연습까지 하루하루가 생기로 채워졌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에는 과일과 간식, 아이들 장난감이 가득 담겼습니다. 가끔은 계산대 앞에서 서로 계산하려는 신랑이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아들이 재취업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근처 학원에서 일하게 되어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이 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조촐한 식탁을 차렸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에 사랑하는 부모님께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뭔데? 테이블 위엔 두툼한 인쇄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택 관련 조세 개정안이란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요즘 세법 바뀌는 거 아시죠? 저도 몰랐는데 회계사 친구에게 들었어요. 아버지 집이 상속으로 넘어가면 세금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대요. 지금 이 집 기준으로 상속받으면 세금만 몇 억 나온다네요. 그래서 지금 미리 증여하면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증여세 공제 5천만 원은 기본이고 상속세보다 예측이 쉬운 장점도 있고요. 또 증여 취득세도 앞으로 12%로 오른다고 하니 그 전에 해놓으면 많이 절약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비용은 제가 책임질게요. 아들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달 아버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회계사 친구가 사전 상속 준비 안 됐냐고 묻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이 또 생기면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그땐 상속세며 취득세며 준비도 없이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며느리가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미리 받으면 세금도 절약되고 저희도 안정적으로 아이들 키울 수 있고요. 서류상 이름만 바뀌고 아버님, 어머님은 그대로 사시면 돼요. 평생 함께 살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미리 증여받는 게.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여러 번 의논하고 결국 아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1년 넘는 시간 지켜본 아들 민수는 효자였고 수진도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함께 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증여를 결심한 후부터 아들 부부의 행동은 더욱 정성스러워졌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저희 방에 모닝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저의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들이를 갔고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맛집을 찾아다니며 외식을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아내는 감동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딸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증여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 이전을 완료하는 데 2주가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특별히 준비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건배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다. 하지만 기억해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라는 것을.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진의 방에서 나지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 그래도 부모님한테 잘해야 해.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잖아. 알아. 당분간은 지금처럼 해야지. 처음 2주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저희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아들은 저희 방 청소를 자청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아주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 미세해서 저도 아내도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새벽 5시 반. 아내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 불을 켜자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애 드릴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엔 낯선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가스불을 껐습니다. 응, 미안, 조용히 할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볼륨은 15. 평소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소리가 너무 커요.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는 것인지. 하지만 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말투에서 존댓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토록 상냥하던 것이 점차 무뚝뚝해졌고 어조도 달라졌습니다. 부탁이 명령이 되었고 제안이 지시가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먼저 먹고 우리는 나중에 남은 반찬으로 식탁을 채웠습니다. 그 차림새는 점점 초라해졌지만 아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설거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메웠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문 앞에서 말했습니다. 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니? 안방을 저희가 쓰고 어르신들은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애들도 돌봐야 하고 짐도 많고 애들이 커서 공간이 더 필요해요. 그 방은 3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지낸 안방이었습니다. 아들은 곁에서 눈을 피했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이불을 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그 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고 거실에 잠시 앉아 있으면 먼지 쌓인다며 비켜달라 했습니다. 아내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말없이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한때 웃음이 가득하던 집은
이제 한마디의 말도 조심해야 하는 낯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을 내준 뒤로 우리 부부는 집 안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거실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었고 부엌의 주인은 더 이상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간이 낯설게 변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쌓아 올린 온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낯선 냉기가 채워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 한마디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아내의 뒷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며 문을 닫고 우리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식탁에 함께 앉는 일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청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아내에게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거실 먼지 좀 닦으세요. 이게 뭐예요? 부엌 기름때가 그대로네요. 청소를 제대로 하세요. 그동안 이렇게 대충 하셨어요? 너 갑자기 왜 그러니? 참았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70이 넘은 아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감독하듯 지켜봤습니다. 마치 주인이 하인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경로당으로 피했습니다. 집이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축축한 걸레를 아내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아내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혼내는 거잖아요.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동안 너는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했어. 그건 집을 받기 위해서였죠. 며느리는 이제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와 전등 스위치를 거침없이 껐습니다. 전기세 아껴야죠. 어차피 일찍 주무시잖아요. 시간은 아직 밤 10시였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TV를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온기만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손주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진아, 준혁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까이 가지 마. 병 있으셔. 무슨 병인데? 전염되는 병이야. 가까이 가면 너희도 아파. 1년 반 동안 품에 안고 키운 손주들이 이제는 저희들을 피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손주들에게도 외면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슬슬 요양원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벌써 뭐가 벌써야? 이미 100일이나 참았어. 이 집은 이제 우리 집이잖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증여한 지 겨우 100일. 그들은 벌써 부모를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증거를 모으자. 증거요? 그래. CCTV를 설치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리고 증여 후 저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 기록하자. 다음 날 저는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네들 혹시 증여 후에 자식들이 돌변한 경우 들어봤나? 친구 하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요즘 그런 노인들 정말 많아. 증여하기 전에는 천사였다가 증여 후에는 악마로 변한대. 그럼 어떻게 대처하나? CCTV에 증거를 남기는 거지. 요즘은 작은 카메라도 많아. 시계나 액자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친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도 가능하다고. 부양 의무 위반이나 학대 증거가 있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준대. 친구는 휴대폰으로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전자상가를 찾았습니다. 작은 가게 안에는 각종 CCTV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저의 상황을 금방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제품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특히 증여 후에 자식들이 돌변하는 경우 때문에. 탁상 시계와 가족 사진 액자도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어 있었습니다. 점원은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날짜와 시간 표시를 꼭 켜놓으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쓰려면 필수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2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내에게 물건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놀라면서도 저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아들 가족이 외식하러 나간 틈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탁상 시계를 놓았고 거실 선반 위에는 가족 사진 액자를 놓았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 앱으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방과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고 음성도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각도도 완벽했습니다. 넓은 거실 전체가 다 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CCTV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며느리가 작은 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전등을 끄는 장면이 녹화되었습니다. 전기세 아까워요. 라고 소리치는 그녀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며느리는 옆에 서서 제대로 닦으라고 명령했습니다. 70대 노인을 하인 취급하는 명백한 학대의 증거였습니다. 식사 시간의 차별도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식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고 우리 부부는 찬밥에 김치만 먹는 모습이 대비되어 녹화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50대 노인인권 전문이라는 강민준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1년 반을 헌신적으로 돌봤는데 증여 후 한 달 만에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건 매우 유리합니다. 증여 전후 대비가 명확하면 배은행위가 더 명백해지거든요. 증여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과 학대 증거가 있으면 승소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개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증여 전과 후 태도 변화가 이렇게 다르면 계획적이었다는 증거가 되죠.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으면 완벽합니다. 뭔가요? 요양원 계획 같은 결정적 증거요. 부모를 완전히 내치려는 명확한 의도가 드러나면 법원에서 매우 중하게 봅니다. 그 증거를 잡을 때까지 참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더 참아야 할지 몰랐지만 반드시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CCTV는 매일같이 충격적인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게 욕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저를 구석에 세워놓고 야단치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도 아들이 외면하는 모습도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녹화 파일을 확인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USB에 백업하고 또 백업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럼 이길 수 있어. 수진의 학대와 아들의 외면을 참으며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며 견뎠습니다. 증여 후 4개월이 되던 금요일 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CCTV에 음성이 더 선명하게 녹음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요양원 정보야.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계속 여기 계시면 너무 불편해. 갑자기 왜? 같이 살기로 했잖아. 그건 집 받기 전 얘기고. 이제 집은 우리 거니까 우리 편한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요양원 좋아. 한 달에 200만 원이면 깨끗한 곳에 갈 수 있어. 200만 원, 그걸 누가 내는데? 아버님 연금으로 내는 거지. 국민연금이랑 개인연금 합치면 한 달에 250만 원 나온대. 수진아,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 당신은 맨날 부모님만 챙기고 나랑 애들은? 알았어.
요양원 알아보자.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외출 후 오후 늦게 돌아온 아들 부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며느리가 우리 부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요양원 다녀왔어요. 시설이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니? 보낸다기보다는 어르신들을 위한 거예요. 여기서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하시잖아요. 저는 겉으로는 충격받은 노인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데? 지은이, 준혁이 유치원 보내고 밥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싫으면 말해라. 우리가 나가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돈은 있으세요? 내 연금으로 요양원 비용을 내겠다는 거지. 한 달에 200만 원. 내 연금 250만 원에서. 어떻게 그걸 아세요? 다 들었다. 너희 대화. 아버지, 오해예요. 민수야,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돌보고 밥 해주고 집안일 다 했어. 그런데 진명에 바뀌자마자 이게 뭐니? 대화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사생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데 그게 사생활이냐? 솔직히 말할게요. 어르신들 싫어요. 매일 눈치 보고 이것저것 간섭받고 추모 모시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간섭한 적 있니? 오히려 우리가 다 도와줬잖니? 그건 집 받기 위해서 참은 거예요. 어르신들 존재 자체가 짐이에요. CCTV는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담았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며느리의 잔인한 고백이 기록되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젯밤에 민수도 말했어요. 부모님만 없으면 편할 텐데라고요. 알겠다. 일주일 안에 나가마. 여보, 그동안 우리가 뭘 한 건가요? 새벽부터 밤까지 애들 돌보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뭐였어요? 저는 아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다 계획대로야. 저것들이 스스로 무덤을 팠어. 증여 전 헌신과 증여 후 배신, 이게 다 증거로 남았어. 그는 CCTV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말 그동안 참았다. 집 받기 위해서다. 존재 자체가 짐이다. 그리고 민수의 침묵이 선명하게 담겼습니다. 다음 날 강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합니다. 집 받기 전 얘기 그 한마디가 결정적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그동안 헌신적으로 돌봤다는 것을 며느리 본인이 인정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증여 후 바로 태도가 바뀌었으니 이건 계획적 배은 행위입니다. 증여 취소 승소 확률 95% 이상입니다. 요양원 계획, 연금 계산, 부모를 버리려는 의도가 모두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증여 전 헌신과 증여 후 변화가 극명하게 대비되니 법원에서 반드시 인정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르신, 법정 가기 전에 직접 대면하실 건가요? 네. 직접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증여 후 어떻게 변했는지. 알겠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민수와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불렀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증여 후 달라진 시점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다. 강 변호사는 노트북을 꺼내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뭘 기록했다는 거예요? 일기라도 썼어요. 아내가 손주들과 함께 있는 사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지은이와 준혁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얼마나 도왔는지 기억나니?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휴대폰 카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편해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해요. 평생 함께 살아요. 날짜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낸 문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변호사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웃 주민 3명의 진술서였습니다. 강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증여 전 수개월간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다음 자료는 증여 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며느리가 아내에게 축축한 걸레를 던지는 장면, 아내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아들 가족과 대조되는 식사 장면이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며느리가 손주들에게 거짓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영상은 아들과 며느리의 요양원 대화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3일 전의 대화 영상으로 화면 속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참았어요. 집 받기 위해서요. 이제 집은 우리 거니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존재 자체가 짐이에요. 부모님만 없으면 편할 텐데. 정리하겠습니다. 증여 전에 어르신들의 헌신적 돌봄, 피고 부부의 감사 표현, 증여 당시 평생 모시겠다는 약속, 증여 후 3주부터 급격한 태도 변화, 노인 학대, 부양 의무 위반, 요양원 강제 이송 계획 등 이것은 명백한 계획적 배은 행위입니다. 이게 CCTV예요? 언제 설치했어요? 너희가 변하기 시작했을 때 설치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기록했지. 불법 아니에요? 본인 거주 공간에서 본인이 당사자인 대화를 녹음 녹화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합니다. 민법 제554조 수증자의 배은 행위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증여 전 수개월간의 헌신, 증여 당시의 약속, 그리고 증여 후의 배신, 이 대비가 명백합니다. 안 돼요! 이 집은 우리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동안 부모님이 도와주신 건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했다고? 그래서 증여받자마자 태도를 바꾼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3일 전 화면 속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동안 참았어요. 집 받기 위해서요. 이게 내가 한 말이다. 1년 6개월이 연기였다는 증거지. 부모님만 없으면 편할 텐데. 민수, 내가 한 말 맞지?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 되니? 증여 취소 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바로 진행합니다. 안 돼요. 제발,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그건 너희 문제다. 그동안 기회는 많았어. 증여 후에도 잘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너희는 선을 넘었어. 소송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 집은 너희에게 줬지만 진짜 내 재산은 아직 내 손에 있어. 그리고 너희는 이제 상속자가 아니야. 유언장을 바꿨어. 모든 재산은 은혜와 지수에게 간다. 배신한 대가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상처받은 마음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2달 후 서울가정법원. 우리 부부는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아들 부부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한 소견을 밝혔습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증여 전 1년 6개월간의 사진 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347건, 이웃 주민들의 진술서 3부, 그리고 증여 후 6개월간의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증여 전후의 극명한 태도 변화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하고 감사를 표현하던 피고가 증여 후 불과 3주 만에 노인 학대를 시작한 것은 이것이 계획적이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항변했습니다. 피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만 생활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갈등일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소한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피고의 행위가 너무 가혹했습니다. 70대 노인을 무릎 꿇고 청소하게 하고 식사도 밤 10시에 강제로 전등을 끄는 것이 사소한 갈등입니까? 판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가 직접 집 받으려고 참았다. 이제 연극할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사기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전세 사기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어요.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인을 학대하고 배신할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다면 더욱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법 제556조에 의거 피고의 배은 행위가 명백하므로 증여를 취소합니다. 피고는 즉시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7천만 원을 지급하라. 아버지, 제발, 다시 한 번만. 법이 결정했다. 이제 끝이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정의가 이긴 거야. 판결 후 한 달 우리 부부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그 방.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풍경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와 준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아내는 손주들을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들어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부모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렇게 갚다니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이 말해주겠지. 하지만 신뢰는 한번 깨지면 돌아오지 않는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놀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였습니다. 애들은 한 달에 한 번 데려와라. 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후회는 없으세요? 없어. 우리는 할 도리를 다했어. 1년 반 동안 진심으로 도왔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당연한 우리 권리였고 가르쳐야 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가족이라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랑도 이용당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정의는 존재한다는 것.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기억하기 바란다. 부모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부모도 한때는 젊었고 강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싸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엄이다.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을 짓밟는 자는 누구든 설령 자식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우리 사건이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노인도 힘이 있다는 것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존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정의의 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삶이 주는 지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